안녕하세요. 리플의 언어치료사 유현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성인 언어장애의 정의, 효과, 필요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인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실 수 있는 문제, 실어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어증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사용하실 만한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대학병원에서 공식 검사를 받아보셨다면 실어증의 진단명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능력들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실어증에 걸리신 분들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가 하나 또는 중복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실어증이라고 하는 것은 뇌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뇌 손상의 부위가 어디인지 또 손상된 범위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그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주로 우리가 좌뇌와 우뇌 중에서는요, 좌뇌 손상이 있으신 환자분들께 이 실어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우뇌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억력이나 주의력, 집중력 등등의 문제를 보이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실어증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요, 미국 언어청각협회에서 제공하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asia.org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내용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실어증 환자분들이 보이시게 되는 언어장애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하기랑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게 있냐 했을 때요. 첫 번째로는 말하고 싶은 단어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실어증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이실 수 있는 증상이에요. 두 번째, 틀린 단어로 말을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단어를 찾아내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개라고 해야 되는데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거나 혹은 개라고 해야 될 거를 책이라고 하는 완전히 엉뚱한 단어로 얘기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증상들을 착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단어 안에 있는 소리들이 서로 뒤죽박죽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풍기라고 해야 되는데 풍성기라고 대답을 한다던가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사전에 없는 아예 새로운 단어로 말씀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서로 약속해서 쓰던 그 단어가 아니라 환자분이 표현하고 싶은 말을 본인이 아예 새로 만들어서 엉뚱한 단어로 얘기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문장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문법 형태소들이 틀린다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의 순서가 뒤섞이는 문제처럼 나타나게 되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냥 단어로 띄엄띄엄 말씀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이해하기와 관련된 실어증 증상들에는요, 우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십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되게 간단한 명령을 했을 때도 이거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증상들이 있으시고요. 뉴스같이 길고 복잡한 문장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나 혹은 TV가 틀어져 있는 공간들, 소음이 많은 상태에서는요, 말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실 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담 같은 말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지는데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다던가 혹은 속담 같은 걸 써서 말할 경우에 이 실어증 환자분들께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실어증 환자분들께서 보일 수 있는 문제는요, 읽고 쓰기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요, 다음번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표현하기나 이해하기에서 문제가 있으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보호자분들께서 환자분들께 말을 거실 때 쓰실 수 있는 팁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환자분들과 대화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환자분이 보호자분께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환자분들은 의식이 충분히 깨어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나 집중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오롯이 집중이 되고 있는지가 꼭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하실 동안에는 충분히 소음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TV가 켜져 있지 않은지 혹은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너무 큰 소리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환자분들은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청력에 손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 크기 자체를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천천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문장을 쓰실 때 최대한 짧게 사용해 주시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내용의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문장 속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이 환자분께서 자주 쓰시던 단어여야 한다는 거예요. 환자분의 이해가 떨어졌다고 해서 애기들한테 쓰던 단어처럼 까까, 응가 같은 단어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발병 전에 쓰셨던 단어들을 활용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환자분께 질문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응, 아니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해주세요. 언제, 왜, 누가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면 환자분은 이해도 어렵고 답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물 언제 줄까? 물 어떻게 줄까? 보다는 물 줄까?처럼 질문을 쪼개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꼭 말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스처나 그림 혹은 글을 가지고도 의사소통 해보려는 시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양식으로라도 일단은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말을 들으실 때 쓰셔야 되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환자분이 말씀하실 때는요, 환자분을 꼭 바라보셔야 합니다. 환자분들은 단어뿐만 아니라 입 모양이라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쳐다보는 것 등으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하시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틀리신다고 해서 말을 끊거나 혹은 대신 수정을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스스로 어디까지 해내실 수 있는지를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에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이 어렵다면 환자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그림이라든지 혹은 제스처 혹은 글로 쓰실 수 있는 판 등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환자분들의 증상은요, 굉장히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얼마나 표현하실 수 있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팁 중에서 더 적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환자분에게 잘 맞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요, 이런 언어 이해나 표현은 좀 잘 되시는데 발음이 잘 안 된다거나 목소리가 변했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 활용하실 만한 팁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